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늦어도 3월 중에는 이게 정점을 찍고 이제는 계절 독감처럼 소강 상태가 되는 이른바 엔데믹으로 갈 거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랫동안 참아왔던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또 관련 업종과 기업들의 주가도 그래서 요즘 들썩이고 있는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리오프닝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소비시장에 나타날 특징, 그리고 우리의 투자를 어떻게 고민해봐야 될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수입 고가 의류의 정품 여부를 놓고 무신사와 크림, 이 두 패션 플랫폼 업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선진국들은 이제 슬슬 리오프닝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진도가 늦긴 합니다만 한번 이 고비를 넘기면 그래도 엔데믹 국면이 접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통업 관련 종목들은 요즘 주가도 꽤 꿈틀거리고 있는데,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소비재, 유통업 요즘 분위기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요즘 오히려 정점이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네, 정점입니다. 지금 2021년도 내내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예. 근데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이제 수혜 시점이 좀 지연되었었고요. 상황이 좋아지려고 하면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을 끌어내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유통업체들이 작년에 좋았을 것 같지만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플러스를 기록했던 회사가 3개 정도였었고요. BGF 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연초 대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좀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예. 근데 처음으로 10만 명 넘은 날에 정부가 발표했던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식당 및 카페 등 영업 시간을 1시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게 풍토병으로 가는 시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년 동안 거리두기 규제가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45회에 달했거든요. 근데도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인구 이동량을 봤을 때 실제로 거리를 둔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적응을 해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12월 달부터 발생하고 나서의 인구 이동량을 봐도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 이제 풍토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2, 3분기 그리고 4분기 성수기 소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유통업체들이 다 안 좋았어요? 아니면 오히려 수혜를 본 업태도 좀 있습니까? 온라인 쇼핑만 좋았었고요. 백화점도 좋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명품 성장이 워낙 좋았었다 보니까 패션 쪽이 마진이 가장 좋은 품목인데 그쪽은 회복이 좀 덜 일어났었고요. 예. 더불어서 편의점도 2분기, 3분기가 성수기인데 지난해 5월 달에 강수량이 워낙 많았었고, 그리고 3분기에는 7월 말에 4차 대학살이 있었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으나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코로나 이전보다는 다 별로 안 좋다는 거군요. 2019년도가 이제 코로나가 없었던 정상 수요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거 대비해서 회복은 안 되었습니다. 다 밑에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제일 어려운 데는 그럼 마트들 쪽입니까? 마트가 이제 본업보다는 아무래도 마트 쪽에서 온라인 확장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적자가 줄어들지 않아서 수익률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다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소비 심리도 회복되고 사람들도 외출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어디가 제일 좋아할까요?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해외여행 못 간 그 스트레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소비로 불붙어서 그쵸. 명품 소비도 늘어나고 백화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게 달라지고 해외여행이 시작되고 그러면 오히려 백화점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때 명품 성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올해 과연 명품이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명품 업체들이 다들 가격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10%에서 1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으로 2019년도에 쓰여졌던 돈이 총 3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이게 15.8조 원으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6.5조 원이니까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재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백화점 쪽이 좀 덜 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근데 패션이 이제 회복할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2019년도 정상 수요 대비해서 패션 쪽은 한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옷을 덜 샀어요, 사람들이? 네, 아직까지도 덜 샀고요. 전체 의류 소매 판매액을 봐도 2019년도 수준까지도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사실 오미크론 시작 때문에 날씨가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쪽의 회복을 완전히 못했었다면 이번 1월 달에는 좀 두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진이 가장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을 줄 거라고 보는 시각이고, 더불어서 식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거리두기 때문에 테이블도 띄워놓고, 그렇다 보니 같은 공간 안에 넣어둘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개수 줄어들다 보니까 또 이 식품이 집객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식품이요? 네, 요새는 사실 백화점에 사러 가신다기보다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과거에는 이제 백화점 하면은 굉장히 올드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도 내셔널 브랜드들 많고, 뭐 TD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그런 뭐 폴로나 타미 힐피거 같은 그런 브랜드들 많았는데, 그걸 왜 TD라고 불러요? 트레디셔널이라고 해갖고 부릅니다. 옛날 브랜드? 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근데 요새는 이제 MZ 세대가 백화점의 주 소비층이 됐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네. 전체 면적의 뭐 절반 이상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는 면적, 그러니까 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마련해 놓고 있다 보니까 최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다가 뭐 어디 갔다 왔다라고 인증샷 같은 것들을 올리고 있는 주체가 MZ들이라는 거고요. 예. 이분들이 또 워낙에 명품이나 뭐 패션 쪽에 워낙에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백화점이 많이 바뀌어 놓은 부분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판단하고 안 그래도 있습니다. 요즘 백화점 새로 개장한 데를 가끔 가보면 네. 널찍널찍한 공간이 많아서 그쵸. 이렇게 공간 낭비해도 백화점은 장사가 되나? 백화점은 결국은 스페이스 파는 곳일 텐데. 네.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예. 근데 이제는 시간을 파는 곳으로 변모를 해서 말씀하신 최근에 오픈했던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깜짝 뭐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을 하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초반이니까. 손님들이 잘 안 오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제 집객은 잘 되는데 아무래도 비용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프로모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근데 2분기 때 BEP에 근접한 수준까지 왔던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3, 4분기에 이제 4차 대확산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올해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연간으로 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놔야 와서 돈도 더 많이 쓰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 백화점 굉장히 오래된 점포로 봤을 때 롯데백화점 명동점 이제 네.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 본점 봐보시면은 굉장히 좁고, 그리고 판매만 하고 있고 뭐 휴식 공간이나 아니면은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간을 보낸다든지 인증샷 같은 것을 찍을 공간이 거의 전무하다고 그렇죠. 봐도 되는데요. 예. 근데 뭐 최근에 더현대 서울이나 아니면 신세계 대전에 오픈한 아트앤사이언스나 그런 점포들을 보시면은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뭐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의 이제 경쟁자는 야구장이다라고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시간을 백화점의 경쟁자가 유통 채널의 이제 경쟁자는 야구장이다, 놀이동산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시간을 파는 공간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있는 공간을 가득 점포들로 가득 채우는 게 제일 좋기는 할 텐데. 그렇죠. 과거에는 평효율이 높은 게 최고였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안 오시니까. 아예 안 옵니다.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점포를 좀 넉넉하게 하고, 그럼 평균 자리값은 좀 덜 받겠네요. 예전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매출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양보를 해야겠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집계계 효과가 좋은 SPA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는 네. 기존 내셔널 브랜드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느라고 명품은 덜 살 수 있는데 옷을 많이 살 것 같은데 네네. 옷 파는 게 더 많이 남는다. 백화점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 그 말이죠. 네. 예. 면세점들은 요즘 어때요? 그 아예 여행 수요도 없고 입국 수요도 없고 그러면 제일 고생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고생을 했었고 특히나 공항 면세점은 뭐 거의 매출액이 전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올해 해외여행 재개와 더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완전 폐지가 되고요. 많이 사도 괜찮아요, 면세점에서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기존에 이제 1979년도에 처음으로 생겼고요. 이제 살 수 있는 금액이 $500까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샤넬 가방 같은 거는 구매 자체가 면세점에서는 안 됐었고요. 예. 그게 85년도에 $1,000까지 상향됐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3,000까지 상향돼서 쭉 유지가 되고 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300만 원 조금 넘는 거니까 뭐 명품 가방이나 아니면 좋은 시계나 이런 것들은 아예 구매가 불가능했던 거죠. 네. 근데 올해 3월부터 완전히 폐지가 돼서 구매가 가능하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면세 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600로 머물러 있어서 만약에 구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예. 들어오실 때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아, 면세 한도는 $600예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제 중국이 하이난성에는 거의 1,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구매는 예, 예. 아니요 여기 들어오는 게 면세.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0만 원, 그다음에 미국도 $800니까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제도 보완에 대해서 이슈들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구매 자체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면세점의 객단가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말씀하신 있고요. 그 한도들은 면세 한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한도고요. 구매 한도는 뭡니까? 구매 한도는 아예 구매 자체를 하셔가지고 이제 면세라는 게 사실 이거를 외국에 반출을 하는 면세점에서 그쵸, 사가지고 그렇죠. 출국장 있는... 면세점에서 네? 출국장 면세점에서 그쵸. 네, 갖고 나가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겠다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었던 거니까요. 아, 그것도 과거에는 구매 한도가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이제 구매는 폐지가 됐고, 하지만 갖고 들어오는 거는 $600까지로 똑같이 돼서, 그래서 구매 자체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래도 과거 대비 세금을 많이 기꺼이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낼 것 같은데, 근데 명품 가방을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보시면은 샤넬 가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고급 가방은 또 간이세율이 20%고요. 그리고 이게 185만 2천 원까지고 그걸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세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가방인데요. 면세점 구매를 하시면은 1,400만 원 넘게 주셔야 되거든요.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럭셔리 제품보다는 일반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잡화 쪽으로 구매를 더 늘릴 수는 있다. 근데 갖고 들어오는 거는 갖고 들어올 거면 세금 내야 되니 의미가 없고. 근데 뭐 이거는 고급 가방이니까 세율이 높은 품목이라서 그렇고요. 화장품은 사는 보람이 있어요. 품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에서 사고 들어올 때 세금 물더라도 그렇게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싸요? 세금 그쵸. 세금 들어와도 물더라도. 하고요. 그리고 화장품을 사실 뭐 600불 이상까지 사는 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라서. 뭐 하군요. 그렇게 그 구매 한도가 늘어나는 게 외국인들이 사갖고 가는 거야. 구매 한도 늘어나면 감사하겠으나 외국인들은. 그렇죠. 이게 내국인 구매 한도였나요? 내국인 구매 한도입니다. 그렇죠. 내국인들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건데. 출국장 면세점에서 사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불 넘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전체 시내 면세점이 지금 한 달에 그 정상 수요 때 한 달에 한 14억 불 정도씩 매출을 내고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 내국인이 1억 불이고요. 외국인이 13억 불이라서 사실 코로나가 이제 뭐 엔데믹으로 가고 외국인이 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픽업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건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편의점들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늘어났어요? 아니면 역시 여기도 고생을 좀 한 겁니까? 편의점 상장업체가 GS 리테일과 이제 BGF 리테일이 있는데 네. 이제 GS 리테일은 아무래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온라인 쪽으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지금 손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못했었고요. GS는 네. 무슨 사업 하는데 그래요? 온라인 쪽에서 지금 예. 여러 가지 그 신선식품 쪽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편의점 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편의점 및 슈퍼마켓도 하고 있고요. 또 호텔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투숙률이 떨어지는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지 못했고 올해도 사실 디지털 쪽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할 예정이어서 손실은 좀 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야 그렇고 편의점이라고 하는 업체로서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BGF 리테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은 2분기, 3분기 성수기인데도 이제 2분기 때 5월 달에 작년에 강수량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성수기 효과를 못 봤었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가 됐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좋아질 걸로 기대했지만 비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거를 지나서 3분기 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봤었었는데 근데 이제 3분기 7월 말부터 해서 또다시 4차 대학산이 있었다 보니까 수혜를 못 보고 근데 4분기는 또 편의점의 가장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어닝이 가장 얇은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냥 무난하게 지나갔던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거를 올해로 좀 당겨서 보시면은 2,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잘해도 실적 성장폭이 조금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분기들이다. 그리고 지금 3월 중순이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2분기, 3분기 성수기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날씨 좋아져야 좋군요. 날씨가 좋을 때 잘 팔리는 상품들이 또 마진도 좋아서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그런 게 마진이 편의점에서 좋습니다. 마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담배를 많이 구매를 하시고 실제로 우리나라 편의점 매출액 중에서 거의 40%가 담배에서 오고 있긴 한데 담배가 가장 마진이 나빠서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다 가격 인상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뭐가요? 주류나 뭐 과자나 가공식품 등이 다 지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편의점한테는 좋은 부분입니다. 올리면 그 과자 회사, 주류 회사에도 돈 더 줘야 되는데 그래도 마진도 높아져요? 객단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발주를 미리 넣어놓은 상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재고를 비싸게 팔 수 거기서 또 있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편의점에서 점포의 매출 총이익을 점주님이랑 그다음에 본사랑 뭐 7대3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객단가가 올라가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리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편의점 뭐 1년 360일 다 비슷하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편의점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절성이 꽤 있나 봐요. 언제가 편의점은 좋습니까? 장사가 잘 돼요. 날씨가 매출이? 좋고 야외 활동이 많고 휴가철이 있는 2분기, 3분기 여름 시즌이 제일 좋고요. 네. 2분기, 3분기. 아무래도 뭐 나들이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뭐 밖에서 맥주 드시는 경우도 많고. 봄, 여름, 가을. 그렇죠. 근데 추울 때는 전체적으로 이동량이 줄어드니까. 4분기도 안 좋아요? 네, 가장 그 어닝이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얇은 낮아요? 제일 적은 시즌입니다. 10월부터 추워지니까 그런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료수가 참 많이 남는다 그랬죠. 음료수, 아이스크림. 네. 음료수, 아이스크림 덜 사 먹는 시즌은 안 좋군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요즘은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코로나 때 특수를 많이 누렸을 텐데.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성장률 자체는 한 10% 초중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아마존, 월마트 등 그동안 온라인 쪽 성장률이 좋았던 업체들도 다 이커머스 쪽 성장률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2021년도 4분기 때 마이너스 1%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월마트도 지금 온라인 쪽 성장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가장 고민을 하는 거는 퀄리가 얼마 밸류를 받고 상장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래야 그 뒤에 올라오는 업체들도 본인들이 싸다 비싸다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 되다 보니까요. 올해 마켓컬리가 상장합니까? 네, 상장할 예정이고 뭐 상반기 안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잇따라 상장하는 다른 회사들도 있어요? 쓱닷컴과 오아시스 마켓도 예정을 하고 있고 올해? 무신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업체들이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올라오는지가 향후에 뒤따라오는 업체들이 이제
좀 그렇겠네요.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다 보니까요. 예. 가장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음. 컬리는 올해 이제 총 거래액을 한 3.3조 원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다라고 김슬아 대표가 예. 발표를 했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난해 12월 달에 프리-IPO 때 받았던 밸류가 4조 원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은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으로 아마 목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한 PSR로 봤을 때 2.2배 수준인데, 근데 이게 과거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 화장품도 많이 팔리겠죠? 마스크 벗고 다니면? 저는 사실 마스크 썼을 때도 화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는 되게 막연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부분은 시장에 워낙에 브랜드가 많아졌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에 제가 오늘 레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센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처음에 올라왔던 공모가가 10.5불이었는데 지금 1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브랜드인데 지금 마케팅 비용을 워낙에 많이 쓰고 있어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조차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브랜드 파편, 그러니까 시장 파편화, 브랜드 워낙 많아지는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화장품이 뭐 더 코로나 끝난다고 나빠질 이유야 적지만 워낙 경쟁 자체가 치열한 산업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들을 들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패션 플랫폼 업체, 온라인에서 옷 파는 회사들이죠. 이 두 곳이 이른바 짝퉁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건지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이 사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무신사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크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크림은 이제 크림이 뭐 마르는 크림, 먹는 크림 이런 게 있어서 예. 검색이 잘 안 된다고 보통 네이버 크림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네이버에서 창업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손자 회사라고 하는 건데. 네이버의 계열사로 네,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크림이에요. 네, 크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무신사하고 크림이 그 패션 제품들 보면요, 소비자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비싼 거 샀어요. 네. 그런데 가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옷이 그러니까 옷이든 뭐 네. 사실은 가방이든 다양한 패션 네. 아이템들은 다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특히 이게 어디 백화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샀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무신사라고 하는 회사는 옷 파는 회사고요. 옷, 뭐 가방, 뭐 운동화 이런 거 파는 회사고 이제는 뭐 그죠? 그냥 다 판다고 보면 돼요. 무신사는? 패션 아이템은 다 판다. 네, 원래는 신발에서 시작했죠. 무신사가 이제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네. 근데 신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명품, 리셀, 뭐 심지어 요즘은요 골프 제품까지 팔겠다고 이러고 나오고 리셀은 있고. 뭐예요? 리셀은 이제 중고 제품 파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서 예.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판다. 그런 리세일을 것도 하겠다. 올려서 팔 수 있게. 네. 크림이라는 회사도 똑같은 회사입니까? 크림은 이제 리셀 전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다음번에 더 비싸게 팔겠다. 예. 이렇게 하는 리셀 전문 플랫폼인데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과 어떻게 달라요? 이제 전문화의 특성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다. 네. 이거는 내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자팔 다 거래하잖아요. 내가 올리고 누가 연락 오면 팔고. 그렇죠. 예. 근데 크림의 경우에 정말 패션 아이템만 전문화되어 있어서 요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크림은 70%가 구매자고 예. 30%가 판매자인데 이 정도 비율이면 잘 팔리고 잘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1대1로 알아서 거래하는 거예요, 소비자들끼리. 그렇죠. 맞습니다. 크림도. 네. 예,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무신사하고 크림에서 그 발단이 있어요. 뭐냐면 그 1월 18일이었는데 이때 무신사에다가 그 어떤 고객이 예. 에서 제품을 하나 산 거예요. 여기 이제 Fear of God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에센셜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박힌 티셔츠였는데 네. 요거 샀어요 무신사에서. 예. 그런 다음에 크림에 가서 이거를 리셀하려고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산 중고로 곳은 팔려고. 무신사, 예. 네, 중고로 예. 팔려고 크림 그랬더니 크림 쪽에서 요거 가짜야라고 해버린 겁니다. 크림은 그냥 중개 거래 플랫폼이라면서요. 거래 중개하는. 네, 거래를 중개하는데 네. 크림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개를 거래할 때 이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이거 진짜예요 얘기하면 사실 구매자 믿고 딱 그렇죠. 판매자는 다 진짜라고 하실 테니까 하겠죠. 예. 그러니까 크림 쪽에서 중간에 올린 걸 놓고 요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 가품을 판별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는 팔려면 일단은 크림이라는 회사에다 내가 팔려는 걸 보내줘야 됩니까? 그렇죠. 검사 받으려고? 네. 그래갖고 그거로 진품 검사를 받아야만 배송을 하고 실제로 보내드리고. 그렇죠. 네. 그럼 팔리면 다시 또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크림이 정말로 빨리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빨리 성장 거의 1년 만에 지금 위치에 올랐는데 이 이유가 사실은 이런 진품과 가품을 감정하는 감정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신사는 지금 매출이 얼마요? 저 2021년에 거래액이 2조 원을 돌파했어요. 예.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했는데 여기서 산 제품이 그것도 그 Fear of God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릿 브랜드인데 여기서 성장한 브랜드 그 만든 에센셜이라는 진짜 그러니까 2030 세대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티셔츠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이 티셔츠가 가짜라고 딱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럼 무신사 입장에서는 가짜 파는 패션 플랫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데 크림에서 단독적으로 가짜라고 단정했다 그러면 이러면 크림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되니까 양쪽 모두가 이게 패션업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신사는 진짜 줄 알고 진짜라고 팔면 해서 수입해다 판 거고 크림은 아니라고 한 거고. 그렇죠. 그럼 실제로 그 제품 가지고 3자 대면에서 전문가 한번 모셔놓고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그걸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크림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티셔츠에 그 라벨이라고 있죠. 상표가 있어요. 그 상표를 봉제하는 제봉 방법이 다 시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봉제한 것은 가짜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신사 쪽에서 그 제3자를 데려왔어요. 이게 어디냐면 한국 명품 감정원인데, 감정원. 여기가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네, 공공기관이라기보단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진가품 판정을 할 때 감정 전문 업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감정 의뢰를 했는데 여기서 2월 22일 날 감정 불가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렇죠. 감정 불가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가품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걸 기준으로 봉제 라인과 봉제선 이런 걸로 하면. 이거 갖고 진품 가품 나누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이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진품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둘러 얘기한 거네요. 그렇죠. 진품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그 상표 봉제선의 차이 갖고 진품 가품을 구분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일단은 크림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정말 뭐 Fear of God이라고 하는 해외 스트릿 브랜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중개 플랫폼에서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품이면 가짜야. 우리가 판단하기에 진짜면 진짜야라고 하면 중개 플랫폼이 이거를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만들어 파는 브랜드에서 알잖아요. 그것이 사실 무신사 측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 주고 사왔으면 정품인 거고. 그렇죠. 다만 그거의 품질이나 재봉선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그 브랜드와 소비자들이 알아서 다툴 일이지. 그렇죠. 정품 가품인 거야 그 브랜드에서 물건 사온 수입증이나 세금 계산서 있으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무신사 쪽의 주장인데 여기서 이제 크림 쪽에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림은요. 원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의 시작이거 아니에요. 그 투자자들이 당신네들은 세상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뭐 집을 구해줘요? 아니면 뭐 먹을 걸 배달해줘요? 이런데 크림은 뭐냐면 세상에 진짜 가짜 패션 아이템 비싼 게 많은데 우리가 기술로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른바 엔지니어링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을 테니까 이게 바로 우리 크림의 특별한 점이에요 라고 주장해서 그래서 결국 그거 덕분에 정말 괜찮은 VC들한테 뭐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정말로 이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중이거든요. 딱 보면 진품 가품으로 우리는 안다. 그게 그렇죠. 핵심 경쟁력인데. 근데 이제 크림의 전제가 뭐냐면 그 정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정품 옷은 그 결점도 없고 완벽하게
모든 제품이 동일하고 제조된다 그렇게. 제조 그리고 결점도 없으니까 무결정의 무동일성 원칙을 갖고 있으니 요 기준에 딱 정한 다음 요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품 뭐 이렇게 하는 이른바 이게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방식을 적용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네이버가 창업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약간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이제 스노우라고 하는 그 회사 안에서 컴퍼니 빌더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는 회사. 이런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만든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제페토라고 그 메타버스 회사 있죠. 그 또 하나가 바로 이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다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IT 빅테크 회사 입장에서 보면 패션도 정품이 따로 있고 그 기준에 맞춰갖고 다 검수하면 다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걸 진품 가품을 결정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무신사라는 회사는 아니 이게 패션 제품이 공산품이고 만드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개체별 차이는 인정 안 하고 모든 봉제선이 다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만 약간 어긋나면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는 거고 그 크림은 우리가 지금 이 제품의 검수만 8만 건이 넘어가고 이 티셔츠만 3천 건이 넘게 검수를 하고 접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른바 빅데이터를 갖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직도 크림은 무신사가 그 진품을 수입해다가 판 거는 맞는데 그건 통관 서류 보면 있을 테니까. 그거 100벌 수입해오고 가품으로 더해서 한 200벌 판 거 아니냐. 그중에 하나 우리한테 들킨 거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 무신사는 이제 심지어 CCTV 같은 거 다 공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입하는 과정 자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뭐냐면 크림 입장에서는 무신사도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싸움이 이렇게 커질 일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두 회사 홍보만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크림의 이 벤치마크가 된 회사가 있어요. 이게 스톡엑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시장 밸류가 4조 원이 넘어가요. 근데 정확하게 이 회사가 뭐를 주장했느냐? 정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고 얘기해서 그걸로 엄청난 투자를 받고 심지어 그 신발 시세 같은 거를 주식 스톡 마켓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스니커즈 신발 운동화는 얼마짜리인데 어제는 얼마였고 오늘 얼마였고. 이게 MZ 세대들한테는 이게 뭐 거의 가상화폐 수준의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 거래액이 8천억 원이 넘어갔고요. 크림만 해도 회원수가 19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건 이 거래가 가능한 건 이런 식의 진가품 판별하는 알고리즘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크림의 사업 기반, 사업 논리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짚어드리자면 무신사는 그 국내에서 이제 패션 브랜드들하고 같이 성장해온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MZ세대들만 하면 이름만 들면 얘기를 할 만한 뭐 커버나 뭐 This is Never That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브랜드들과 같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붕괴되면 그럼 브랜드가 사실은 중고 리셀 플랫폼이나 또는 패션 플랫폼에 종속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만든 건데 매번 너희들한테 진짜라고 도장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양쪽이 진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 중에 하나는 아차 우리가 실수했네. 라는 생각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인정할 수는 없고. 근데 하지만 이미 이 싸움을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취재하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Fear of God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와갖고 이거는 우리 거네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았는데 그 브랜드가 어느 나라 브랜드? 그게 이제 미국의 스트리트 브랜드입니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스트리트 브랜드거든요. 그쪽은 너희들 싸우는데 우리가 굳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크림의 논리에 따르면 Fear of God도 GOD가 와서 얘기를 해줘도 그도 진품 전문가지 그거 모방한 가품은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진짜 그 브랜드도 가품은 구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 직원이 와도 대체로 다 우리 거라고 할 거다? 그렇죠. 말하자면 진 가품을 구분하는 가짜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다인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여기서 무신사가 입장문 써놓은 것이 가장 이제 핵심인데
상품에 대한 정가품 판정은 상표법상 브랜드 제조사의 고유 권한이다. 크림은 이런 거 판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진짜 장기간의 싸움이 될 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했고요. 민형사상 소송도 했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 국내 리셀 마켓 시장 크기가 한 2조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명품 시장, 이런 패션 시장이 16조 원 봐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그냥 옷을 입고 말았는데 지금 MZ세대는 입고 결국 그거 팔아야만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16조 원의 시장이 결국 2조 원 시장에 넘어가서 이 2조 원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셀 마켓에 대한 말하자면 기준, 말하자면 지배력을 가지려면 그러면 요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죠. 파는 분들은 그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비싸요? 얼마나 해요 이게? 얼마인데 이거를 샀다가 다시 팔고 중고로 사고 가격은 팔고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예. 스니커 같은 경우는 비싼 건 수백만 원까지 하고요. 이 티셔츠 이번에 화제가 됐던 이 티셔츠 요거는 뭐 사실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몇만 원 정도 단계. 네. 네. 몇만 원짜리인데 중고로 굳이 사고 중고로 굳이 팔고 하는 게 일종의 문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 어떤 특정 브랜드의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사는 이유가 정말 힙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제품을 나중에 팔아서 예. 돈도 남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리셀 시장은 앞으로 훨씬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신사도요. 그 자체적인 그 리셀 플랫폼을 하나 런칭했는데 그게 솔드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드아웃 통해서 다 팔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무신사에서 사서 솔드아웃에서 리셀하고 그래갖고 이 소비들 다 해라. 그래서 이 모든 게 거래액이 2조 원이 넘어가게 됐는데 예. 크림이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서 말하자면 표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표준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 앞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겠죠. 야, 이거는 양쪽이 계속 우기면 뭐 그냥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으면 이게 판결이 안 되겠는데요.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 결국 이거는요, 약간 여론 싸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쪽이 더 옳다고 믿느냐겠죠. 근데 이제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패션은 컨텐츠다. 그리고 커뮤니티로 기반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믿는 거고 네이버 크림은 패션도 엔지니어링, 알고리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가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가짜 구분하는 기술이 있다는 건데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기술이 있는 그 기업은 기업 가치가 왜 수조 원씩이나 돼요? 그걸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말하자면 이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큰 회사의 경우에는 스토엑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시장, 마켓화, 유동화시킬 수 있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정품 검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까지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미국에 있는 리셀 시장 소비자들한테는 너무나 편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상대방을 믿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 한번 갖다 맡기면 스토엑스가 뭐냐 거래 중개했으면 그냥 다 진짜다. 말하자면 시장 안에 이런 레몬 마켓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걸 다 제거해 버려 버리니까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에서 늘 발생되는 그런 식의 신뢰의 문제를 해결한 것, 그걸 리셀 마켓의 성장 비결인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해결된다라는 회사와 그럴 수 없다라는 회사와 양 회사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중고 패션 상품을 여기저기서 거래를 할 텐데 진품 가품을 잘 결정해주고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있으면 다 그쪽에서 거래할 테니 거래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모델인가 보네요. 네, 크림은 그래요. 10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정말 이 정도쯤 되면 지금 현재 거래 기준만 놓고 봐도 거의 무신사 한 3등위권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그재그 다음에 남성, 여성 그리고 리셀 많이 성장하고 있죠. 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